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사실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제처분 절차에서 요건과 그리고 항상 강제처분은 그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그때 문제는 영장주의 예외가 있다는 거. 여기서 그 예외 있지 않습니까? 영장주의 예외. 압수수색 검증에서 영장주의 예외. 이 대목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요. 특히나, 그 외에도 있다면은 실제로 영장이 적용될 때 그 영장 집행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 절차에서, 사전 제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유효기간 내에 재집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또, 영장의 그,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판례로 등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이 됩니다. 자, 우편물 통한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문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원초로 유법이다. 이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즉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른바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개봉, 시료 채취, 성문 분석 등이 소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냐 이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봐서 우리 판례는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초로 유법이다, 이 대목이 틀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저 대법원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점 지난번에도 이 질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 임의로 문서 출력 혹은 파일 복사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예, 이것도 우리 그 판례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자정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 매체 자체를 옮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영장주의 위반이냐? 그렇다라고 본 것입니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이게 왜냐하면 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겠죠.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증명이 진정함이 증명돼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전문증거니까요. 전문증거의 경우 311조부터 316조까지 어떠한 조문이 적용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되는데, 아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도 아니고 법관 앞에 작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313조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이것도 역시 판례인데요.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검사가 피해자라고 하는 점이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한 것이 소위 말해서 공정성을 침해했다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럴 만한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하니까요. 얼마나 수사를 엄격하게 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논의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러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수수색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부터 볼까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 PF 및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겠다. 예, 범죄 증명이 없다면 PF 및 압수물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세관이 시계 행사장이 소지한 미국산 시계를 관세 작물 혐의로 압수했지만 검사가 관세에 포탈 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정지한 경우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서 이 기소중지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소중지했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일관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거는 영장 제시의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관리 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판례예요. 자, 4번, 압수영장을 한번 집행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이거 재집행 문제죠. 남아있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비록 유효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재집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영장의 집행 방법 이하인데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어디 부분이 문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맞거든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하나여, 이건데요. 이게 우체물에 관한 특칙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건데요. 자,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예. 잠깐만요. 예.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는군요. 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일단, 예. 요 대목이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됩니다. 원래 우체물에 대한 특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나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법에서 요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것이죠.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요 대목을 추가한 거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일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요거는 218조 그 예외가 되겠죠. 이른바 영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예, 이것도 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의 제한 규정이 되겠어요. 자,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자,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여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죠. 동의 없이. 예, 동의를 요하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집행 관련해서 보시죠. 자, 1번.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분이 이미 봤던 것처럼 영장 제시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없다라고 했으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람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자, 일반적으로 조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죠? 우연히 만났다 이런 얘기죠. 형집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됐을 때 이거는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형집행을 하기 위해서 형집행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우연히 형집행의 상대방을 만난 거예요. 그때 급속을 요한다. 자, 이럴 때는 형집행장을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서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뭐죠? 예,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예,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해서 발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원격제의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선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당한 목적에 비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용되는 대물적 강제 처분 행위로서 허용된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원격 제작 매체가 국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으로 달려볼 것은 아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실만 하죠. 이 내용은. 예,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이 그 정보 자체가 이러한 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인데요. 요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 사실이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어제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포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받았다가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체포나 구속을 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나 구속한 이후에 영장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제시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틀린 거냐면 급속을 요하여 제하고는 이 대목이 틀린 거예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제시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 대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통지, 그죠? 미리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때 보관 중인 물건, 대상인데요. 영장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존하는 물건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왜? 일반적으로 보관 중인 물건보다 현존하는 물건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았어요. 근데 대마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 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의 제출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이건 영장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도 인정되고, 자, 이럴 경우에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마를 발견했을 때 이 대마를 이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로 볼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임의 제출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예, 압수수색 영장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지 예외에, 자, 1번 다음 중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수상강제 처분은 뭐냐? 여기서 정답은 4번이죠. 예, 임의 제출물의 영치, 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영장지 예외에서 사후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에요. 피고인 구속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구속은 수서법원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서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자, 그럴 경우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영장을 발부하다라는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것도 역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2번이 틀렸어요. 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이것도 분명히 영장주의 예외거든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인데, 이거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인데, 이거는 다 피의자 체포예요.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인데, 그때 영장이 필요하다면 48시간 이내에, 즉 여기 체포한 때부터예요. 압수수색 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첫 번째 지문은 피의자 수색이죠. 피의자 수색. 그래서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 이걸 피의자 수색이라고 하죠. 영장주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거는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되겠어요. 사망은. 이거는 긴급 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24시간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고, 이거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그때는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영장에 의하자는 강제 처분에 관한 이거 봤고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입니다. 역시 체포 현장이죠. 체포 현장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요.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이건 긴급 체포된 이후의 문제예요.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범죄 장소에서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수사의 위협, 즉 위법 수사의 경우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는 위법수의 증거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외적이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어디로 살리는 거냐면 독수의 과실 이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압수나 수색 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여기서는 4번이 들렸죠? 피의자, 기타인이 유료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는 이를 압수할 수 없다. 요 유료한 물건에 대한 압수도 이건 영장 없이 가능해요. 218조가 되겠고요. 이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되어 있고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되겠고요. 이거는 임의 제출물의 압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수물의 처리. 압수물의 환부 과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환부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가환부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돌려주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원래 환부의 대상은 피압수자예요.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 소유권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맞아요. 포기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환부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공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권이고
공의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물건을 실제로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주물이 되는 거고, 무주물이라고 한다면 무주물을 선점하고 있는 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소유가 되죠. 자, 근데 보니까 나중에 범죄 혐의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에 해당되죠. 그럼 환불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원소유자를 우리가 갑이라고 한다면 이 갑이 이 다이아몬드의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이 압수한 다이아몬드를 환부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환부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그건 나중에 민사 문제로 다뤄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국가가 피압수자에 대해서 그건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환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말이죠. 네, 공권, 즉 공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처분이 허용되지만 이 공권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사적인 처분이 원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질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해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요. 예. 우리가 압수물은 두 가지죠. 예, 하나가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또 하나는 뭐죠? 증거에 공할 물건. 이 두 가지가 압수의 대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증거에 공할 물건이라고 한다면 종국적으로 돌려줘서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원칙적으로 가환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증거에 관한 물건이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였었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완전히 둘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겠죠. 증거 업물로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몰수할 것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몰수할 물건이라고 한다면 기억해 주셔야 되죠. 예,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해서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임시로라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뭔지 아시겠죠? 예, 앞서 피압사가 갑이었다. 갑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소유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 1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압수물은 이제 처리 방법은 환부 또는 과환부 아니면 보관이에요. 그런데 그 보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가 될까요? 몰수가 되는 거죠, 몰수. 몰수는 이건 형이란 말이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환가,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관할 수 없다면 폐기해야 되겠죠. 다시 돌려주기, 제출인에게 돌려주거나, 이렇게. 그죠. 몰수는 이건 형이니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앞서 쓰여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도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더라도 가환부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몰수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먼저 가환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야간 집행의 제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도박, 기타 풍소하는 행위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야간 집행이 가능한 거죠. 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공개 시간 내에서는 뭐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신체에 대한 수색일 때는 특별히 보안 규정이 있죠.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 줘야 된다. 만약 압수했다면 압수 목록도 작성해서 교부해 줘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아까 폐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반면 이거죠.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상 증거 보전. 이 수사상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죠. 어떤 증거물 X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조사는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조사를 기다릴 수 없다. 왜 기다릴 수 없냐면 이 X라고 하는 증거가 갖고 있는 증거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증거 가치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수소법원에 의한 증거조사를 누군가 미리 대신해 두는 거, 그게 수사상 증거보전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때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증거조사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미리. 이거는 수소법원이 아닌 거죠. 수소법원이 아닌 수임판사가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법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수임판사가 하게 되는 거죠. 수임판사가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미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의신문, 감정, 이 5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끝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해 판사가 속한 법원에서 보관을 해요. 법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권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수사상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누구냐면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의자와 변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의신문 청구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수사상 증거보전입니다. 반대로 증의신문 청구라고 하는 것은, 증의신문 청구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증의신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임의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의무도 없고 진술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에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참고인 조사 못하겠죠. 그럴 때 참고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참고인을 법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역시 누가 할까요? 역시 수임판사가 합니다. 네. 언제까지 할까요? 역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합니다. 누가 청구권자가 됩니까? 이거는 검사만이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청구 대상은 뭐죠? 예, 이거는 증인신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증인신문을 다 했다면 결과를 이건 검사에게 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검사에게 보내줘요. 왜냐하면 참고인 조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인신문 청구 규정 221조 2에 대해서는 185조와 달리 열람 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증거보전이라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건 4번이 틀렸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검사에게 송부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은 증인신문 청구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건 다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법관에 속한 법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고 제1형 공판기 일전에 한정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앞서의 검정, 증인신문, 감정이고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피의자 신문은 안 됩니다. 검사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수석법원이 보관한다. 자, 2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이 틀렸군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뭐가 틀렸어요? 피의자신문 아니라 그랬죠.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이 피의자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1번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다. 처분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이 보관한다. 그리고 이거는 수소법원에 하는 게 아니죠. 증거보전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역시 4번이에요.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증거보전에 청구한 자는 판사가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185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증거보전 절차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건 수소법원이 아니지만 우리 311조에서 315조 3호도 아니에요. 311조에서 특별히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법관 면전조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184조 및 221조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원래 얘네 이 둘은 이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 조항은 별도로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당 증거보전이 184조고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조항이 221조의 2예요. 여기는 당연히 수소법원인데 얘네들은 수소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2죠. 두 가지만 311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뭘까? 4번이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며칠이라 그랬어요? 3일이라 그랬죠?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틀렸군요. 자, 그 다음에 증거 보전 후의 절차가 되겠는데요. 1번을 보시면 증거 보전이라는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그런데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른 건 볼까요?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제1회 공판일 전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앞서의 검증, 질문, 감정이고요. 자, 다 맞았죠? 검사의 청구한 증거 보전에 검사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증인신문 청구로 오셔서 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및 증거 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죠. 자, 제1회 이게 증인신문 청구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참고인 조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한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데, 이때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청구한다 그랬어요.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 1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해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자, 증거 사용이 곤란하다?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증거 보전을 청구하는 거죠? 이때 누구는 포함되지 않죠? 요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는 빠지시라 이런 얘기고요. 검사는 증거 보전의 청구 대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 보전에서는 피의자 신문 안 돼요. 당연히 피고인 신문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검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 조서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거 보전에 취득한 증거는 검사에게 그렇지 않죠. 요거 검사의 청구에 증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증거보전 청구 절차로 했다면은 수어법원에서, 아니 저기 그 판사가 속한 법원에서, 반면에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 211조의 2에 의해 있다면은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는데, 적어도 증거 보전에 의해 취득한 증거라고 한다면 일단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대목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해서 공소 제기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 자, 그러면 이제 공소 제기, 이하가 공소 제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